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을 언젠가 올 고점 날에 팔고 싶거든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아봐요? 시장도 막 엄청 하락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럴 때 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갈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하반기 내년에도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여의도 제갈량 20년차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를 하기 전에 이번에 쓰신 책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 제목이 아주 뭐랄까요, 이게 기분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또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목이네요. 되게 그냥 솔직하고 직관적인 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돈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맞아요. 같고, 어떤 돈들이 과연 살아남는 건가, 특히 최근에처럼 지수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은 사라지면 안 되죠. 불려야죠. 맞아요. 그래서 불리려면은 어떤 안전장치들을 해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저는 책을 낼 때, 보고서 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잘 못할 때 사실 책을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3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피크 코리아였어요. 한국 경제 이미 정점을 지났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뭐 한국이라는 민족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급격하게 내려갈 거야 라는 걱정들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성장률도 많이 높아지고 주가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20년 차 뭐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네가 한국 경제를 아는 거야? 라는 정말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 직업적인 쪽에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한국 경제라는 가 제목을 달아놓고 내가 잘못 봤던 것들을 적고요. 이거를 어떻게 봤어야지 잘 됐을까? 거기서 출발한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책을 쓴다는 관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계시거나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드는 궁금증이, 많이 버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막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런 건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일방적인 낙관, 일방적인 비관이 진짜 하나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조차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싹 요 책과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하반기에는 만을 찍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거시경제의 이슈가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세봐야 되잖아요.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금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치고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가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지만 되게 부정적일 것 같고요. 이런 하반기의 거시경제 이슈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는 거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시장 측면에서 IPO를 요즘에 많이 해요. IPO요? 예, 네. 기업 공개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한다고요? 예, 한국은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에서 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스페이스X라는 아주 저희 대어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2조가 이미 상장을 하기도 했고, 클로드 AI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엔트로픽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 AI의 문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픈 AI도 상장을 희망하고 있어요. 저한테 다 돈 받아서 상장하는군요. 아주 헤비 유저시군요. 많은 돈을 내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세 기업이 시가총액이 합하면 날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한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4조 달러면 엄청 많은 돈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아까 한국의 GDP가 한 12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GDP가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세 개의 기업의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합하니까 한국 경제 체력의 2배만큼이 그냥 시장에 풀리는 셈인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장을 많이 하니까 이게 시장에 부담일 거야 아닐 거야 그런 것들이 조금 체크 포인트로 하나 보셔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스페이스X부터 시작하면 지금 몇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 다른 주가들이 좀 빠집니까? 왜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어딘가 딴 걸 팔아야 이걸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지금 상장을 했고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뭐 오늘 닷컴 붐 예를 많이 들어드리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랠리도 보였지만 기업 상장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상장을 많이 하면 이거는 고점의 신호야. 그리고 저렇게 큰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을 해? 그러면 이 시장이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사실 이 IPO라는 게 저도 좀 이렇게 보니까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은 상장하고 계속 좋아요. 근데 어떤 종목은 그 종목이 그 가격에 상장을 했었어? 와 말도 안 되네 라는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전기차 리비안 2021년도에 상장했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 리비안이 그 트럭으로 약간의 사기성이 있었던 그 그런 회사인 것들도 거잖아요. 있었죠. 예. 어찌됐던지 간에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은 아우 막 이러지만 그때는 되게 성공적인 IPO를 엄청났죠. 그래서 이 IPO가 참 중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이게 만약에 대충 이래야 IPO는 라고 했다면 그거를 그만큼 시장에 반영을 하겠지만 어떤 건 대박 어떤 건 쪽박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IPO만 추적하는 학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IPO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봤어요.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IPO는 양보다 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기업을 합하면 4조 달러입니다. 한국 경제의 2배입니다. 이러면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IPO라는 건 주식의 공급이니까요. 공급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제 아무리 뭐 미국 시장이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거는 배겨내기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액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IPO의 질을 뭘로 볼 수 있냐? 2개로 볼 수 있대요. 신주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신주 발행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주식회사 한석준을 상장을 하시는데 되게 멋있으시지만 사실은 급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신주 발행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나는 상장을 해서 내 가치를 매기고 싶고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도 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상장을 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신주 발행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1%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신주 발행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자 기업의 상장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4% 정도만 신주 발행을 했어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는 한다는데 거의 안 했네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IPO랄까요? 좀 희한한 구조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주 발행을 되게 적게 했고 그리고 스페이스X 자체는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돈을 계속해서 잘 버는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무난하게 상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렇게 상장을 하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자가 뭐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초의 흑자 기업이고 ADR은 전체 주식 본체의 2.5%만 ADR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그래서 지금 초기지만 첫날 상장한 거에 한 10% 넘는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얘기를 다시 돌아놓고 오고 보자면 그러면 스페이스X는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라고는 하나 이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상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픈 AI의 상장을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저도 끌로드 쓰는데 흑자 적자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또 흑자라고 하고요. 언제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하고요. 그런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신주 발행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한 8에서 10% 정도를 신주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려면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자꾸 내부에서 사실은 재무제표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폭로
신호들을 자꾸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는 않나 봐라고 저희 직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신주 발행도 오픈 AI는 적자라는 측면에서 아주 많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죠. 자본 조달이 안 될 것이다. 더 많이 돈을 땡겨서 써야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장을 막 서두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해야 너무 시간이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초로 지금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하반기에는 IPO를 잘 봐야겠군요. 한국 시장은 사실 IPO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IPO를 잘 본다는 거는 그러면 얘네들이 성공적으로 잘 올라가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네요. 잘 소화가 되는지 안 시장이 되는지. 소화를 하냐 마냐인가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스페이스X만 해도 처음에 상장된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한 20% 넘게 빠졌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사인인가요?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격이 막 상장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꼬꾸라지고 하면 그렇게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그거를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IPO ETF가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 한국의 웬만한 증권사에선 다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티커가 IPO예요. 근데 요거를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1년도에 IPO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스펙 상장도 했었고,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그 리비안, 로블록스,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시장이 어땠냐면은 그때 미국 물가가 10%까지 올라가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서 시장이 30-40% 조정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후 관계를 보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2022년도의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를 올려서 망가진 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IPO ETF를 이렇게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기 훨씬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시장이 이미 IPO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없더라고요.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없었을 때도요. 그러다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때는 스펙 상장도 많았으니 적자 기업도 많이 상장을 했을 거고, IPO 할 때까지는 어떻게 나도 동의를 해서 올라탔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금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더 취약한 기업이 적자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팔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 내년에도 같이 저는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가 지수는 그냥 그럭저럭 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가는데 IPO ETF를 보니까 얘네가 힘이 없어. 그 얘기는 어떻게 상장이 되는 기업들은 있지만 시장에서 이미 굉장히 잘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뜻한다는 거고, 저희가 아까 1부에서 1등 주식에서는 답이 없고 주변부가 얼마나 빨리 싣고 있는지가 현실적인 우리가 고점을 가려내는 접근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뭔가 IPO는 꾸역꾸역 되고 시장도 막 엄청 하락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라는 거를, 우리가 원활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아나요? 그럴 때 이 IPO ETF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갈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PO ETF 오늘 또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바로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좀 추이를 살펴봐야겠네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주식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편이잖아요. 압도적 1위입니다. 사실 세계의 어떤 나라의 특정 증시가 이렇게 다른 나라 다 빼고 혼자 오르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나라의 기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경우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많이 올랐다 보고, 그러니까 조금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럼 그 다음 타자는 어디냐라고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인가 봅니다. 그래서 니프티 50 지수가 지난달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 규모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인도 시장은 뭐가 이렇게 좋은 건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만 좀 결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도는 IT 서비스, 저희 뭐 콜센터들이 대부분 인도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래머 인력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AI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HBM 플러스 전력까지. 한국은 AI 하드웨어의 병목을 탁 틀어 쥐고 있는 그런 수문장이라고 한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자금이 일부 유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의 중심부보다 주변부가 얼마나 식는지가 고점의 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AI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클로드라고 칩시다. 클로드가 막 몇 조 번 막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답이 옳으냐 그르냐도 문제이지만 얼마나 나한테 빠른 속도로 정확한 답을 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델의 성능보다도 오히려 더 얼마나 빠르게 거기서 계산을 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지 속도, 가장 좁은 병목을 누가 얼마큼 넓혀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추론을 할 때도 결국은 저 서버에 갖다 오려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산을 빠르게 하고 그걸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아주 가장 좁은 선폭을 HBM이 가지고 있는, 나를 통과해야지 너네 데이터들이 다 모두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결국은 서비스업들이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병목을 처리하는 게 훨씬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의 AI 하드웨어 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인도는 사실은 한국과 같은 IT 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AI로 많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래머들은 지금 가장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AI 때문에 수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타격을 입을 회사다. 예, 그런데도 지금 당장 뭐 비용을 줄여서 괜찮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인도 기업들이 AI를 막 도입해서 되게 잘 될까? 그거보단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돈이 빠지고 인도로 돈이 들어간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AI로 글로벌 영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이게 좀처럼 따라잡기 어려운 순환매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인도는 또 별로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서 조금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이번 강세장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도의 강세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AI 강세장이 AI 강세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힘이 있다라는 사인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한국 거 팔고 인도 걸 안 사도 되는 거네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파는 거는 바닥에 팔고 사는 건 꼭지에 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네요. 네네. 근데 많이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을 언젠가 올 고점 날에 팔고 싶거든요. 그쵸. 100원도 손해보기 싫은 마음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아봐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고점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정말 냉정하게.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앞에서 뭐 몇 개의 신호를 뭐 금리 이야기, 뭐 주도주 압착, IPO 이렇게 막 제가 여러 개를 얘기를 드린 게 뭐 주식은 하나만 보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고점에 근접한 시점에 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주식을 팔 수 있을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조합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길어지는데 고점에 파는 건 실력이 아니고 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점에 팔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뭐 1부, 2부까지 다 보신 분들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 네, 근데 저는 맞아요. 뭐 얘기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근데 저는 조합을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미국의 금리 얘기 드렸는데 미국의 금리를 꽤 올렸는데도 주도주 압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IPO는 오히려 흑자 기업만 몇 개 상장을 하고 상장을 안 해. 그러면 시장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근데 IPO도 보니까 좀 적자 기업이거나 신주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미 IPO를 많이 해. 주식을 보니까 인도는 웬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대만, 미국 빼고는 다 마이너스야. 주도주 압착이 글로벌 영끌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어. 근데 보니까 미국 금리도 꽤 많이 올렸어. 그래서 이 3박자 사실 제가 오늘 3개를 말씀드렸지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동시에 와요. 그리고 동시에 올 때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고 불릴 수 있는 AI 같이 위대한 기술의 주가를 무너뜨릴 만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 왔나 봐. 요 모든 조합이 나왔을 때 저는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3등분 하셔도 되고요. 5등분 하셔도 되고요. 고점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분할 매도 밖에는 돈을 지키는 방법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그날 팔고 싶은데
그래서 가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요. 전날 판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타고나나 봐요. 왜냐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닷컴붐 얘기 많이 들어드렸는데 미국에는 뭐 월가에 막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며요. 실리콘밸리도 그렇다며요. 근데 닷컴버블 마지막 3개월 동안 4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나? 그날이 고점인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그렇게 오른 거예요. 하긴 고점날 판 게 부럽기도 하지만 고점날 안 사서 다행이기도 하네요. 아, 얘기가 그렇게 되네. 그날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게 종합해서 그러면은 지금 몇 단계입니까? 몇 분응선입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딱 80% 왔습니다. 내년 봄에 파세요. 이렇게 저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 드리면 2시간 안 찍고 저희 한 3분만 찍어도 되잖아요. 쇼츠 하나 찍고 헤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투자법은 없나 봅니다. 지금 뭐 AI 혁명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고작 짧은 3년의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AI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AI의 혁명은 세탁기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188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인 거죠. 188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장기 실질 성장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되게 이렇게 우리 크루즈죠. 정속 주행하는 것처럼 2%로 이렇게 쭉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전기도 있었고 내연기관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를 때도 야, 그 정도면 정말로 산업혁명이야. 그거는 생산성의 폭발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2%로 미국 경제는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오래 분석하신 분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AI가 세탁기보다 진짜 못하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AI가 그만큼 되게 전기급, 내연기관급, 세탁기급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비대해졌죠. 이렇게 뚱뚱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고 세탁기도 우리가 세탁기? AI랑 세탁기 비교는 너무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세탁기는 생산성 혁명이었어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면서 경제가 한번 도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딱 단적으로 그 AI와 세탁기를 꼽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AI가 되게 그만큼 우리 삶을 되게 많이 바꿔줄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혁명이라고 불렸던 급에 이미 AI는 산업으로서는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고 있다라고 오히려 좀 해석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이제 뭐 AI가 돌아가고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가격이 0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모든 것의 가격이 0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생활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비유를 드려보면은 텔레비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샀던 텔레비전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거였어요. 너무 귀해서. 아우 그럼요. 장 열고 봤죠. 그때 제가 정확히 가격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샀던 텔레비전도 100만 원 넘어서 굉장히 고가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왜냐면 월급이 좋은 회사의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이었고 대기업 다니는 분이 몇 달치의 월급으로 텔레비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진짜 큰 것도 그렇게 그때랑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큰 것도 핸드폰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정도로 벽을 하나 다 꾸밀 정도의 TV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의 가격이 0원까지는 저는 조금 나갔다라고 봅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같은 가격으로 많은 상품을 누리게 된 거는 사실인데 이거보다 얼마나 더 갈진 잘 모르겠다.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40년 동안에 착착착착 성장을 하는 텔레비전이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더 좋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그런 발전을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인식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핵폭탄급 AI와 같은 이런 범용성을 가진 이 기술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실리콘밸리의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로봇 청소기에 대입을 하면 오전에는 이렇게 막 전선을 감고 있어서 저거 내가 왜 돈 주고 샀나 몰라, 저거 치우는 게 더 힘들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돼서 저한테 농담을 하면서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나 커피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아침에 늘 드시잖아요. 이 정도의 속도의 사실은 발전을 실리콘밸리를 리드하고 있는 분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가격이 왜 0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거야 라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의 중심도 좀 옮겨간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모건 스탠레이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에 투자할 일이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 보고서가 또 타이밍도 조금 얄밉게 한국 주식이 조금 출렁출렁 하던 시기에 나와서 꼭 지금 냈었어야 됐을까? 제가 볼 때 써놓고 기다리다 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투자자로서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보고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AI의 발전이랄지 이 반도체의 수요에 대해서 비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AI는 계속해서 잘 나갈 거고 반도체의 수요도 견조하게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의 비중을 여기서 막 따라 사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시해 놓으신 저희 M7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업들이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뿜는 동안에 하락하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계속 돈을 벌었으니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오히려 조금 지금으로서는 맞는 투자 판단이 아닌가라는 게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고, 저는 그 보고서가 나온 타이밍도 조금 얄밉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은 못하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마이크론이 있으니까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AI 프론티어 랩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M7도 있고요. 뭔가 우량한 기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중 조절만 해나가도 충분히 여기가 좀 쉬면 이걸로 좀 돈 벌고 이게 좀 쉬면 저걸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의견을 줬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 너무 시장을 위해서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다 보니 그 작은 의견에도 굉장히 휘청이지 않았나라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뭐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조금 우리 그래도 글로벌에서 한 4에서 5% 정도 하는 시장인데 그냥 우리의 컨텐츠가 유명해졌다라고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 두 종목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한국 기업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거기서 조금 마무리가 되는 너무 극단적인 시장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쏠림이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쏠림이란 말 자체가 사실 부정적이죠. 네, 그렇죠. 이게 고루고루한 게 좋지 쏠림이 당연하거나 긍정적일 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1929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00년이죠. 거의 긁을 수 있는 모든 기업의 주가 지수를 넣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에서 2조가 된 거예요. 1조나 늘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 10%, 그러니까 1000억을 한 몇 개의 기업이 가져갔을 것 같으세요? 그건 항상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 아주 소수. 192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90년 동안 평균적으로 단 5개의 종목. 미국 시장에 한 4,000에서 6,000개의 종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퉁쳐서 한 5,000개 종목이라고 치면은 0.1%입니다. 와, 5,000개 중에 5개인가요? 네, 5개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M7이었겠군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늘 소수의 승자가 세상의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수로 따지면은 5개예요. 정말 작아요. 그리고 2019년 한 해만 놓고 보면 2개. 미국 증시죠? 예, 그 아마 그때는 팡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5개 중에 2개였겠죠. 팡이 뭐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그 5개 중에 아마 2개였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2019년만 2개였었다라고 하면 그 해가 되게 이상했나 봐. 그때 뭐 팡이고 뭐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소수의 종목으로 쏠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100년 정도 데이터를 넣고 봐도 5개면 진짜 한 손에 꼽는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종목이 상당 부분의 부를 가져갔다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쏠림은 그냥 금융시장의 기본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 종목을 사고 싶지 나는 3등 종목을 사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쏠림이 되게 위험한 건데 위험하니까 그래 너는 그럼 한 3등 사라.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겠네요. 안 하고 말지 왜 3등 그러네요. 사겠어요. 내가 산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 거는 너무 당연한 마음이고 이익으로 봐도 뭐 성장성으로 봐도 뭐 지원으로 봐도 모든 기술을 봐도 당연히 1등 종목을 사고 싶죠. 그래서 되게 쏠리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쏠림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1등 종목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소수의 종목이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것도 이걸 옳다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기본값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에 대한민국 증시는 그게 두 종목이었던 거군요. 기본값이라고 제가 표현 드렸지만 누구도 1등 하는 종목을 사고 싶어 하는 현상이 굉장히 솔직하게 반영돼. 우리도 막상 또 두 개네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 정도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국이 주요 매출처가 아니고요. 글로벌을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연못에 고래가 사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 그러니까 얘를 담기도 힘들지만 한번 지느러미 요만큼만 해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독 조금 이 숫자로 보는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55% 정도 차지하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너무 심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라고 하기 쉽지만 요 경제 규모 한국도 작지 않아요. 10위니까요. 작지 않지만 더 큰 세계를 상대하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하더라도 요 비중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죠. 조선만 해도 조선이 국내가 매출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국내에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여서 요 지표들이 항상 쏠림이 조금 심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우리 안에 담기엔 너무 큰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있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AI 랠리가 언젠가 터지겠죠? 되게 요 질문 안에 저는 많은 단어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랠리는 터질 것 같아요. 산업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앞에서 계속 AI의 산업은 견고하지만 주가는 뭐 잔파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되게 AI 산업이 좋으면 주가도 계속 가야지 라고 왜냐면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면 주가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 게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람의 마음이 앞질러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돈도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세장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요 AI 랠리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요 주식의 상승이 아주 몇 년 동안 사실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닷컴 붐의 대장주가 시스코였어요. 근데 주가가 막 엄청 올랐다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었거든요. 주가 고점이 2000년 3월이었어요. 근데 2000년 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막 고점 대비 한 80% 하락하고 나서도 한 3개분기 동안 시스코의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닷컴 붐이 있었고 통신 붐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투자를 했고 그 산업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도 통신에는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 시스코도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계속 괜찮았고요. 그 뒤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몇 개 분기 힘들었지만 다시 위기 이전만큼의 영업이익을 한 3년 뒤에부터 벌었거든요. 지금도 돈을 잘 벌어요. 최근에는 광통신 쪽이 핫해지면서 기업이 계속 사업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시장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기업하고 좋은 주식은 다른 거라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따박따박 돈 잘 벌고 그리고 뭐 이상한 사고 안 치고 다각화도 하고 기술도 좋고 이런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이 가격이 아주 비싸진다라고 주가가요. 비싸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좋은 주식에 반열에서는 좀 제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 AI 랠리는 좋든 싫든 투자를 하던 하지 않건 쉬어가는 국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이 산업의 되게 장기적인 전망을 주가에 그대로 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가 최근에 주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서 피곤하실 것 같지만 이 AI의 산업이 견고한 것과 주식이 출렁이는 거랑은 이미 조금 가려서 봐야 되는 국면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개월 전하고만 비교를 해도 정말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엔 이렇게 언제 랠리의 꼭지점이 올 거라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때 무슨 사인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사인들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각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자산을 좀 분산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AI 랠리가 꺾일 때를 대비해서 나의 자산의 일부를 다른 걸 산다면 뭘 사야 되나요? 좀 속상한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속상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팀 이름도 자산 배분 전략팀이에요. 네. 자산 배분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안에서 뭐 몇 개 넓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하다못해 달러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산 배분이다라고 한다면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배분의 의미가 없죠.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데 무슨 배분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나운서님은 저쪽으로 걸어가고 전 이쪽으로 걸어가야 배분의 의미가 있고 리스크를 상쇄하는 잘하실 때 저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배분의 의미가 있는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특히 팬데믹 이후에 자산이 같이 움직여요.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가가 뭐 예를 들어 폭락을 했어. AI 산업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니 폭삭 망했어. 그럴 때 내 돈을 뭘로 지킬 수 있을까? 어디로 도망가 있었어야 됐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 띄고 저것 띄니까 거의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주신 질문의 대답은 되게 허무하게도 제가 볼 때 냉정하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가 저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마 한국의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금도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해도 예전 차트랑 비교해보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금은 사실 고점 대비로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덜 비싸고 덜 싸고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뭔가 미국에서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가는 게 있어야 내가 그거를 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얘기도 하잖아요. 경기가 아주 침체가 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할 종목들 정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경기 하락이나 랠리가 끝났을 때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식인사이드를 되게 다양한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막 주식을 막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산이 되게 많아서 한 100억 정도의 주식은 계속 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반도체 좀 오른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간달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렇게 되게 우량한 주식으로 가는 게 다른 자산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하락할 땐 사실 다 같이 하락하거든요. 덜 하락한다는 것뿐이지 걔들도 하락한다. 예,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안 좋고 뭔가 저 사람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나는 불안해. 그러면 그때 코카콜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기다렸다가 사면 되죠. 혹시 하락하면 다들 기분이 안 좋아서 불닭볶음면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일은 안 생길까요? 되게 화나니까 매운 걸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매운 거 저도 땡기네요. 근데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되게 예외 없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황 때는 이게 좋다라고 할 때 그 주식을 미리 사시는 걸 저는 그렇게 사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엄청난 자산가시라면은 미리 사셔도 되겠죠.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일단 피해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불황일 때 또 이 가격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예. 근데 금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금 다시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금이 올라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우리 한국도 외환보유액을 4천억 달러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상당 부분이 황금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22년도에 미국 국채 가격이 단기간에 막 30-40%가 하락했어요. 금리를 막 올렸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은 하락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니까 이걸 가지고 꼭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는 없는데 이게 되게 우량하고 가치가 꾸준하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중한 외환보유액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변동성이 심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금을 좀 많이 사보자라고 해서 많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사실은 오른 이유 중에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있었어요. 채권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은 거군요. 다변화를 한번 네. 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은 목표가 돈을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갖고 있죠. 예, 그들은. 내가 금을 샀는데 미국 국채 대비해서 금 시장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을 봐도 네. 예. 너도 나도 좀 사니까 가격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가격 오른 것까지는 나는 어차피 이걸로 돈 벌 생각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팔아야 될 때는 내가 가격을 밀면서 팔게 되잖아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황금성이 확실히 부족하구나. 미국 국채밖에는 정말 대안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은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고 미국 국채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금 보유로 다변화하려는 거를 많이 조금 우리 이따 생각해보자. 왜냐면 이 가격 변동성에 가격을 내가 올리려고 저걸 산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살 때도 스퀴즈가 나고 맞습니다. 팔 때도 스퀴즈가 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지 못할 수도 있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돌아와서 놓고 보자면 불황일 때 혹은 물가가 막 오를 때 금은 되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금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 수요가 있었고 거기에 되게 꾸준히 살 만한 중앙은행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뭐 많이 하락한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예전의 기세만큼 금을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인 물량이 작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꽤 많이 떨어져서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미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많이 하락한 자산이 다시 예전의 상승의 기울기로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은은 좀 다릅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이 올라가면서 동반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었고 AI의 수혜를 산업재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은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더 많이 상승했죠, 작년엔. 더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또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졌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 자체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 주변부를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뭐 튀르키예 주식 얘기도 하고 인도 주식도 얘기했는데 은도 대표적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자산들. 은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이닉스 ADR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되게 주식이 안 좋을 수 있고 AI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금, 은을 사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주식을 어떻게 잘 익절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익절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대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란은 한 바구니를 담지 말고 자산 배분을 해놓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특히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모두 한 방향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이 많이 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더 어렵기만 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주가 빠질 땐 금이었는데 그것도 요번엔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급히 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지식인사이드에서 많이 여쭤보는 대표 질문 중에 하나가 실패 경험담입니다. 이제 김효진 박사님께서 공부를 하실 때나 투자를 하실 때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커리어에서 한 번쯤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실패하셨던 경험이나 거기서 얻은 교훈이나 들려주실 만한 얘기 있으실까요? 실패한 경험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단어가
단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없죠. 예, 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의 상품이 있는데 미국의 저기 시골에 은행이 하나 망했대. 이거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가가 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거기를 파가지고 보고서를 냈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쭉 보니까 그게 규모가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뭐 GDP의 뭐 1%도 안 되고 되게 작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미국 부동산이 이미 하락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주가 지수는 결국 50%를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펀더멘탈에 뭐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주가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다 펀더멘탈로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때 저의 경험이 되게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한데 결국 그 기업의 이익이라는 건 이 전체 경제에서 누가 얼마나 사주는지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힘이 없어진 지 꽤 됐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있었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일부에서 주가 지수 많이 하락했는데 저도 되게 심란하죠. 심란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엔비디아도 보고 하이닉스도 보고 하지만 전체 경제가 좀 잘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2007년에 나를 속이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없는가를 봐요. 근데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제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요 주가에 나중에 보면 작은 파도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파도를 타고 있으면 사실 작진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가 어떤지도 한 번씩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실패하셨던 경험과 거기서 깨달은 교훈 얘기를 하시니 오늘 하셨던 수많은 말씀이 거기서부터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참 그 경험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글이 생각나네요. 경제학과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셨는데 제목이 아마 불황의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불황의 아이들. 대공황, 그러니까 1930년 불황에 태어난 사람들을 추적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들은 주식도 잘 안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도 실제로 안 좋았을 테고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 때 기가 막히게 주식 투자를 잘해서 그때도 잘 고점에 팔고 나온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계속 또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초반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거시경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경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자를 아마 하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더 궁금하실 텐데요. 알고 싶으신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많은 이야기들은 김효진 박사님의 신간책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좀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똑똑해져 보시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